리더가 어떤 리딩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희망이 없는 거죠. 저는 진짜 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됐었으면 그렇게 안 했죠. 경선 끝나고 대선 지나면 다음 전당대는 제가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하신 거예요? 대선도 나가시죠. 왜 한 20명 나가다 20명 채워줘. 네, 지금까지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기자님 오늘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컨셉이 뭐 약간 수다 떠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컨셉이 약간 짠한 형들 컨셉으로 여기 뭐 물 아닌 거 맞죠? 당연히 물이죠. 하여튼 뭐 GS 폭발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유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예. 이쪽 앉으세요. 여기? 예. 방송 갔다 오셨죠? 아침에. 아침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디 딴 데 갔다 오셨어요? 내가 저기 그 역류성 후두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잠깐 들려서. 김근식 교수님 왜 안 오지? 오후 12시 10분까지 오라고 했었는데. 오셨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당황 안 하시네요. 아니 당황 왜냐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너무 크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런닝맨처럼 하는 거야. 오늘 뭐 과제를 줘야지. 아이 진짜 왜 이래? 그랬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진짜 예능 프로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네.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잘 될지. 성우님이 텐션이 높으니까 뭐. 황영준이 잘할 수 있을까? 야 그러게요. 오늘 여기서 주로 있죠. 이건 새로 해야 되겠다. 야. 뭐 오늘 그러니까 좀 오늘 일부러 붙인 거예요. 그래도 붙이려면 제대로 붙지 없어 보이잖아. 너무 그치? 없어 보여요? 귀찮은데. 무슨 대학교 과 사무실 같아. 이런 걸 녹화로 돌려. 저희 지금 녹화 중이라. 아 그래요? 아 진짜 나 보고 깜짝 놀랐네. 하시죠.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뒷담화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연극을 끝낸 배우처럼 솔직하게. 긴장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쉽지 않겠는데 오늘. 다시 할게요. 이거 나중에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혼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편한 분 모셨습니다.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뒷담화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연극을 끝낸 무대 위 배우처럼 후련하게 털겠습니다. 법정모독 특별판 커튼콜 시작하겠습니다. 커튼콜은 허심탄회가 목표라 누구 눈치도 안 볼 것 같은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금식 경남대 교수님 네. 그리고 금태섭 잘 모르는 사이라. 내가 이렇게 편집하지 말고 이거 통으로 다 보내. 대박 나다 대박 나. 그 컨셉을 계속 이렇게 잡아. 버벅거리는 걸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틀려요. 다음에는 뭐 좀 맥주를 한 잔씩 놓고 네. 이렇게 하시면 훨씬 잘하실 거야. 제가 사실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 뵌 거는 2001년에 대학 다닐 때 그때 처음 만났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실 텐데 과 행사에서 엄숙한 민주화운동 하셨던 그 선배 묘지에가 그때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그렇게 버스에서 술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저 선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저도 기자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됐고 금태섭 전 의원님은 2014년에 안땡땡 의원님이 장담하고 할 때부터 알게 돼서 그때 봤죠. 네. 두 분 언제 처음 보셨어요? 우리도 안 땡땡 때 본 것 같은데. 아닐걸요? 아닐걸요? 예. 2012년 진신 캠프 때. 2012년 진천 캠프 계셨어요? 그럼 거기 절차만 있었잖아요. 그냥. 좀 중요한 사람들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 그때 좋은 분들 참 많이 맞아요. 만났어요. 그때 예. 우리 윤영관 교수랑 같이 했지. 그때 좀 잘 됐으면은 맞아요. 정치가 많이 좋아졌을 텐데. 맞아요. 예. 좋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바람에 안 땡땡께서 오늘 또 출마 선언하셨던데요? 출마 선언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더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뭐 그 출마 선언 뉴스도 좀 한쪽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참 운이 없으셔. 뭐 안땡땡 의원님도 손학규의 길을 걷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 터져. 오늘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대망의 출마 선언 하는데 네. 폭보로 그냥 지금 떠가지고 전부 뉴스가 그거야 지금. 지금 근데 안 그래도 저 형님 오신다고 해서 검색해봤는데 진짜 교수를 하고 계신 하네요. 경남대 들어가서 해봤더니 확인해봤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원래 그 요일별로 내려가신다는 거는 페이북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항상 본인은 당당한 폴리페서?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다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쓰는 그 유행어는 일종의 지식인입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말하기엔 좀 쪽팔리고 그러나 이제 교수는 교수니까 그래도 일종의 지식이니까 교수하면서 정치하면서 좀 양심에 거리끼는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교수인지 확인하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심하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가 사실 좀 현실 정치나 정책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교수들이 말하자면 법대 교수인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관여를 하고 그래서 훨씬 배울 게 많거든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조국 장관도 그랬고 그 전에 박상기 장관도 그랬고 교수만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당당한 폴리페서라고 했던 것도 폴리페서가 우리 언론에서 만든 그 안 좋은 의미의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네. 이제 우리 금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 일찍이 이제 현실 정치 발을 디뎠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내 입장과 내 노선을 천명하고 국민들께 또 주민들께 표를 얻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하는데 제가 겪어본 이렇게 지내본 우리 폴리페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입당도 안 해요. 그분들이 입당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조국 장관은 그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수석 들어가기 전까지 입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당 안 하고 밖에서 계속 푸시만 해요. 나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그게 폴리페서예요. 근데 교수들이 그렇게 입당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정당들이 워낙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다가 지금은 특히 이제 일극 체제가 다 돼버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위만 바라보고 중심이 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금 교수님 얘기했는데 우리 금 의원님은 최근에 또 무슨 선거에서 떨어지시고 네, 저희 요새 뭐 하는 일마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지금 변호사 활동은 아직 변호사죠. 고문? 예, 예. 예, 저기 그 후배가 하는 로펌에 가서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 일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예. 의뢰인들이 아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분위기 훈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나한테는 교수 맞냐고 물어보고 여기 변호사 맞냐고 물어보는 법정 데서 모독이다, 법정 이게 진짜 모독. 무슨 이게 지금 참 게스트 사실- 초대해놓고 사실 제가 그 컨셉이 오늘 이제 짠한 형들. 짠한 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짠한 형들. 하지만 저도 야. 짠해요. 왜? 짠할 것 같아요. 출입처가. 출입처가 출입처가 잃어버린. 제가 용산에 원래 주인이 없어졌으니 그렇죠. 뭐. 유튜브 시작할 때 용산 출입 기자를 저희 제작진들이 얼마나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 대선 끝나면 다시 새로 뽑힌 대통령이 용산에 안 갈 확률이 많아서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황 기자님이 나이 들어서 원로가 되면 내가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봤다. 그것도 굉장히 나중에 전설로 회자될 수 있는. 전무후무하겠네. 도대체 왜 용산을 가요 도대체? 글쎄 말이야. 오늘 보니까 다 안 간다는 거죠 지금 다른.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또 이게 대통령이 인수기간이 없고 바로 하기 때문에 또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요. 일단은 일단 선거 끝나면 다음 애매할 날 것 같아. 가긴 가야 될 것 가야지. 같은데. 네.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제 잃을 것 없는 짠한 대상이 모여서 이렇게 솔직한. 아니 짠하지만 다 짠한 공통점이 있네. 그 변호사 하고 있고 기자 하고 있고 교수 하고 있잖아. 그러네요. 아, 본업이 있네요. 그 본업이 다 네.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출입처가 없어져서 지금 약간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 파면 이후에 두 분한테 생긴 변화가 있어요? 저는 그 있죠. 왜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 4월 4일 날 파면 선고 났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5대 3이네, 뭐 4대 4네, 뭐 많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막 뭔가 안달이 난 듯한 분위기였고, 그다음 우리 국민의힘은 뭐 굉장히 기대가 부풀러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에피소드 같은 건데 네. 저는 뭐 시종일관 8대 0으로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약간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딱 되니까 우리 이제 송파병 지역에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우리 당직자들 있잖아요. 시의원, 구의원들도 있고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제 앞에서는 내색을 안 했는데
혹시 기각이 되면 우리 당협위원장께서 하도 탄핵 찬성적으로 줄을 서서 잘리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잘리면 자기들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길 잃은 고아가 되거든. 그러면서 참 다행이라면서 속을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 그래서 야, 참 정치라는 이런 조그만의 그 작용들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무실에서 그 탄핵 선고되는 장면을 중계로 봤는데 네. 그게 이제 딱 선고나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8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 있는 거니까 우리 정치가 또다시 실패한 거구나.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한 마음도 들다가 예. 그러나 만에 하나 기각됐으면 저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탄핵 선고되기 전날 라디오 방송 나갔는데 이게 보수 쪽 패널은 4대4가 될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기 중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해가지고 5,000명 내지 10,000명을 학살하려고 했다 이런 좀 약간 심각한 말을 하셔가지고 아 민주당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기각이 됐으면 지금 여기 우리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일단 전부 시내에 나가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정말 그나마 대한민국이 좀 뭐 지금 상황에서 복이 있다고까지는 못해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만약에 기각됐으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4월 4일 날 그 파면 결정이 났을 때 그 별로 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대0의 그 탄핵 인용을 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제대로 누가 읽어보면 어떤 경우도 납득이 다 가능한. 잘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명문으로 또 간결하게 네. 또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네. 정말 교과서 같이 잘 썼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해서 기각을 그 기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읽어보면 설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주말에 좀 편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글이 역시 쉽게 쓰는 그럼요. 글인데 네. 다만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8대0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시끄러운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국민들도 승복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보다 훨씬 정치적인 유불리에 민감한 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어요. 뭐 직접 돈 받은 건 없지 않냐. 누구 도움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60명 이상 탄핵에 찬성을 해가지고 234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별로 없었고 결국 204표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갈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잘 봉합되고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이 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여러분들이 후보로 나오시겠지만 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 분열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응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금 그 일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보다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보다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아.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딱 8대5로 전체 인용이 딱 되니까 다 모든 걸 이제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대선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우리 당의 국회의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는 지금도 이걸 계속 자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에 보면 대통령도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국민한테 좀 별금 배워야 된다. 깔끔히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승복할 거 승복하고 과거와의 딱 단절할 때는 단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 선고로 파면되자마자 어쨌든 그날 뭐 메시지는 약간 국민을 향해서 내긴 했는데 그 다다음 날에 그렇죠. 이제 지지자에서 냈잖아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뭔가 승복을 못 한다는 느낌을 받고 계속 앞으로도 뭔가 관저 정치를 하든 이제 뭔가 메시지를 낼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당의 무슨 경선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있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지금 뭐 정확한 건 다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도부 교체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 교체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다가 탄핵이 돼버렸으면 비대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물러나라고 한 건 뭐냐면 제대로 안 싸웠으니까 물러나라는 거라는 거예요. 더 광장으로 가서 말이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도 열심히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야 되는데 왜 안 싸웠냐고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분들이 영남 지역에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현실 인식과 굉장히 좀 동떨어진 인식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지 않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아니 근데 저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뭐 그렇게 경험이 길지는 않지만 보면 설득이나 논리로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의원들이 이제 영남 쪽에 계시고 그쪽이 보수가 세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진다고 보고 그럼 여기서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이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공천받고 되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조건을 바꾸려면 지도부, 그러니까 리더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안 보여요.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일을 겪고도 어쨌든 정권을 안 뺏기는 거, 혹은 뭐 이번에 일터라도 다시 찾는 거, 리빌딩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 당선이 되니까 그거를 이 리더가 어떤 리딩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희망이 없는 거죠. 저는 진짜 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진짜 말씀인데. 리빌딩을 네. 할 수 있으려면 간단한 건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됐었으면은 그렇게 안 했죠. 그 제가 당대표가 못된 게 정말 죄송하고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 끝나고 대선 지나면 다음 전당대는 제가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이제 제가 환갑입니다. 지금 출마 선언하신 거예요? 일종의 뭐 마음은 다지고 있습니다. 대선도 나가시죠. 그래도. 이번 대선은 저는 이제 뛸 수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무슨 낯짝으로 이번 대선에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왜 한 20명 나가다가 20명 채워줘? 두분 같이 하시는 거 어때요? 저는 저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당의 혁신과 변화를 황골탈퇴 수준으로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저도 이제 우리 당에 소속된 당협위원장이고 다음에 또 총선을 치러야 되지만 이 수도권에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배지들이 영남에 있고 초선이나 비례대표 의원들도 영남 중진 다선 의원들이 분위기를 잡아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3선, 4선, 5선인데 임마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에 유명한 이야기 있었잖아. 윤상인 의원이 우리 김재섭 의원한테 야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래봐야 또 지나면 다 잊어먹고 다 돼. 그게 한번 어디 가서 유튜브에서 방송했다가 김재섭이 얼마나 곤혹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선 영남 의원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면 초선과 비례대표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중심 잡을 건 지도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도부가 우리 쌍권 지도부라고 합니다만 이분도 공식적인 노선 입장하고 또 대통령의 이 눈치하고 중간쯤에서 어중간하게 전략적 거리두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면서 대통령한테 욕은 욕대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이제 그러니 이게 당이 어떻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당장 국힘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빌딩 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과의 절연입니다. 절연. 대통령과의 절연. 출당을 처음에 계엄이 터졌을 때 저와 비슷한 20 몇 명인가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연명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출당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지금 성명서를 냈어요. 이제 탄핵이 됐으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지금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젠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인가요? 대선까지는 윤리 소집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이 알아서 나가주셔야 돼. 그게 제 발로 걸어 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대통령이 헌재 나와서 변론기일에 주장한 걸 보면은 우리 당하고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당 일부가 뭐 거기에 동조하긴 합니다만 우리 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중도 보수를 이렇게 포함하는 우리 당의 노선과는 전혀 다르게 부정선거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또 뭐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거죠.
또 뭐 그 중국 공산당 앞에 가서 뭐 멸공 주장하죠. 뭐 공산당 중국이 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고 이런 분들의 생각에 대통령이 같이 이직을 같이 하면 우리 당이 있으면 안 되죠. 넘어가야죠 자유통일당으로. 아니 근데 중도 보수 포용하고 하는 게 그 당의 노선이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김종인 위원장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옛날 그때 얘기고. 제가 비전 전략 입장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자기 뭐 뭐 영남에서 당선돼야 되고 또 대통령이 저렇게 됐는데 의리를 지켜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중도층이라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하는구나. 우리는 사실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한쪽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3년도 안 돼서 탄핵을 당했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야당하던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많은 중도층들이 지금 민주당 모습을 보면서 못 믿어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겪어봤는데 또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내란 종식 시킨다고 그때 적폐청산하듯이 또 이러겠구나. 네. 그래서 막 고민스러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이기든 지든 조금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뭐 윤리 없다는 얘기하고 뭐 대통령과 이렇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사실은 정말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그 탄핵까지 됐는데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 탄핵됐을 때만 해도 심지어 이 평생 보수를 하시던 분들까지 저 만나보면은 아 이번엔 그래도 문재인이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문재인 빨갱이 아니냐. 그래서 무슨 빨갱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줄 탄핵하고 막 이럴 때 계속 비판을 해오다가 여기서 계엄을 해버리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그럼 계엄이 맞단 말이냐. 내란 동조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쪽 사람들한테 대고 저쪽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엄하고 탄핵당하고 관저 정치에서 제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독선적이고 줄탄핵하는 걸 가지고 어쨌든 그게 핑계가 돼서 윤 대통령이 그렇죠. 계엄까지 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양쪽 다 서로 누가 못하게 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김근식 교수님이 일단 당권을 잡고 뭐 이렇게 좀 싹 바꿨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한번 하고 제가 환갑맞이로 당대표 출마해서 꼭 꿈을 이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건 이제 응원합니다.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그걸 하면 제가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라는 두 빌런이 지난 2022년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당에 들어와가지고 0.73%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잖아요. 그건 이재명이니까 이긴다고 봐야 돼요. 또 이준석 쫓아내, 뭐 김근식 쫓아내, 뭐 친윤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간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뭐 이러다가 개헌까지 해버리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길까지 열어주고 있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참에 어찌됐든 적대적 공생의 한 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을 했으니 이번에 이제 한 50여일 남은 대선에서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이재명 대표도 퇴장을 시키는 것이 저 선거에서의 바람입니다. 물론 그건 국민들이 선택해야죠. 중도층의 마음을 뺏어올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인데 거기에는 누가 적합하다고 일단 보세요, 그 의원님? 아니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중도층에 빙의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쪽이 다 마음에 안 들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니들은 떠들어라 그러고 투표장에 가면 누굴 찍느냐? 이번엔 민주당을 찍을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되면. 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걸 역전시키려면 정말 지금 누가 되는 게 제일 유리하냐 이 질문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나와도 안 돼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뭐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5년을 다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경선을 했을 때랑 지금 탄핵됐을 때랑 경선의 모습이 하나도 안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경선에 나와도 나올 만한 사람들이 좀 양보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정치를 잘못한 데 책임을 이런 모습이라도 최소한 보여야 특히 민주당이 지금 일극체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다 20명 나온대잖아요 지금. 뭘 잘했나. 그러니까 그 자취집 분위기죠. 다시 20명 나온다는 거. 사실 초상집인데 이제 일부 김웅 전 의원이
국민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참에 적대적 공생광고했던 두 빌런을 퇴장시키는 게 이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한다면 윤이라는 빌런이 퇴장됐으면 이재명이라는 빌런도 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경선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후보, 예. 이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고 또 필요할 때 말을 하고 이럴 때 이제 그 계엄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건 잘못된 거고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죠. 그런 강점이 있는 대신에 이준석 대표는 또 뭐랄까 편가르기 정치에서 아직은 못 벗어났다 그런 평도 듣고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좀 그런 모습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총망받는 정치인이었죠. 실제로 그때 당대표에서 잘려가지고 징계를 받고 이제 그만뒀을 때 제가 신촌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보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죠. 이참에 더 이상 발언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는 너무 SNS도 그렇고 쓰기만 하면 기사가 되니까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다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가 가처분 인용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당이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입증된 상황이잖아요. 가처분 인용됐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승리했으니 지방을 돌면서 조용히 좀 잠수를 타라. 그게 앞으로 이준석을 또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계속 유튜브를 찍고 싶은 거야. 계속 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좀 내공이 좀 짧은 게 아닌가. 또 최근에 와서는 뭐 본인이 만들었던 당에서도 또 허은하 대표하고도 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재능이 있고 재기발랄한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좀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저나 김태섭 의원처럼 좀 그다음에 우리 황 기자도 있지만 많이 짠한 신세가 돼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아니 이준석 대표도 고생 많이 했지. 계속 지금 시련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 용어로 이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단을 가지고 겪은 사람이 좀 겸손하고 차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뭐 제가 볼 때 이번에 좀 조금 더 연단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또 나이가 젊으니까 기회는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되면 지지자들은 좋겠죠. 근데 안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얘기를 들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윤 대통령은 진짜 유튜브 보고 그런 사람들 말만 들은 셈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도 그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그 밑에서 충성하고 막 이런 거 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은 너무 힘든 5년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과는 또 세대가 다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할 때 별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제일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모시고 가겠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 분도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언어가 강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저렇게 됐지만 내란죄로 재판받는 신세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표를 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고 생각이 달라도 또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갖췄으면 좋겠다. 다시 윤통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고 그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이러다가 유튜버로 나서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출마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 같긴 한데 그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출마는 본인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검찰 소환 뭐 줄줄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60일 이후에 대선이 지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출마는 힘들 것 같고 대통령이 유튜브로 나설지도 모른다라는 건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버 광팬이었으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때 선대에 있어서 네. 우리도 같이 그냥 폭파돼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그 조언이나 그 어드바이스는 안 듣고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에 충실하게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불안했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유튜브 많이 본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너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제 물러났으니까. 백수잖아요. 막말로 네. 백수. 술 좋아하시니까 술 한잔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네. 술 먹방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대한민국 국격으로서는 정말 국가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높아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본인은 정치 철학이 막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거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크면서 이 관심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보수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당해서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뭐 윤 대통령이 말씀 많이 하시고 말을 재밌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 혼자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초기에는 인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인기가 이게 이런 게 있다. 공간이, 예. 네. 근데 이제 첫째로는 그게 금방 떨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도 재판받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 재판과 수사를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될 대로 되라 하기 전에는 그거가 계속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도 그게 호응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버로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 건 안 보겠죠? 보도록 해야죠. 저희 이제 조기 대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손팻말을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일단 준비한 게 갖다 많으시네요. 주시죠. 준비 없이 많이 오, 뭐게 많아요. 네.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네. 제일 유력한 게 이재명 대표지만 또 뭐 각자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 일단 먼저 앞에는 민주당, 뒤에는 국민의힘이구나. 그 제작비가 없어요? 역시 제작비가 훌륭하지 뭐 별로 없구나. 파인가? 그러니까 이거 앞뒤로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면 제작비가 늘어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민주당부터 그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후보 아 그래요? 한 번씩 고민되시는 것 같네. 예, 저는 본선 경쟁력으로는 저는 김동연 네. 김동연 같아요. 경쟁력? 본선 어차피 이분이 나오실 텐데. 그러니까 잘 보여야죠. 네 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가실 건 아니잖아요. 저게 이제 폴리페스의 첫 단계야. 민주당 입당 안 했지만 교수는 안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 안 아니 그리고 하지만 지금 이제 네.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 세력으로 갈려 있는 건데 한쪽 세력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당연히 이쪽이 이긴다고 봐야죠. 저는 뒤에 한동훈이 있어서 골랐나? 왜 뒤에 한동훈이 있네. 일단 김동연 지사가 이제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본선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선출한 공식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공식 후보가 되면 우리가 좀 이기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적대적 공생에 있는 프레임 가지고 공개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력은 본선에서 제일 센데 경선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다음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정치인으로 자질이 훌륭하다 생각하는 그런 후보. 물음표? 네. 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 학과 선배니까 술을 잘 정말 먹어요. 학연 지연 좀 정말 따지지 따지지 말고. 말아야 예.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분입니다. 네. 좋은 분인데 결단력이 부족해. 그래서 뭐 총리까지 하셨으면 뭐 1인지와 만인지상을 하셨으니까. 불출마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번에 아마 민주당 경선에는 결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김부겸 총리 존경하고 참 좋은 분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옛날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했지만 밖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를 놓고 평가하거든요. 민주당이 저렇게 되는 동안 무슨 말씀하셨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총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때 저 편가르기 그만하자.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이제
이철희 선배가 민정수석 할 때, 정무수석 할 때인데 저 찾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보길래 저는 민주당 탈당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좀 잘 하시고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분들이 또 상처도 있고 화도 났는데 임기 마치시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고 사과라도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뭐 충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밖에 있는 진짜 아무 지위도 없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총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못 하실까? 그러면 과연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지금 이런 편가르기와 양측의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들 앞에서 리더로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가? 저는 그게 물음표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국민의힘 당에서 본선 경쟁력은 저는 이 한동훈으로. 그럼 준비된 김 교수님 먼저. 예. 저는 이제 그 결국 우리 당에 이제 4명으로 압축할지 뭐 몇 명을 압축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놓고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탄핵을 당한 정당이고 또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게 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했다라는 점이 이제 한동훈 대표밖에 없죠. 네. 그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그래도 본회의장 들어가서 자기 친한계 국회의원과 함께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를 했고 단호하게 반대를 했고 그 전부터 또 그 이후에 그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면서 이래는 안 된다.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계속 제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당이 탄핵당한 정당에 5명을 쓰고 있어서 불리한 싸움이긴 합니다만 그 불리한 싸움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당에서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의를 제기했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있던 정당이다라는 것을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구도 속에서는 그래도 본선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친한 게 아니었죠. 아,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 내려올 땐 제가 반대했었어요. 그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내려보낼 때 그때 이제 국회에서 원외 다개위원장 전체 연석회의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해서 대표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하면서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반대했죠. 정치를 모를 것 같다. 정치를 알고 오느냐. 이제 그 뒤로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하니까 막 호통치고 그 비서실장 보내서 사퇴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잘 들이받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이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덕에 결국 쫓겨났죠 뭐. 그때로부터는 이제 같이 쫓겨난 이제 그 짠한 신세가 됐기 때문에 친한계로 이제 두리뭉실 둘러져 있는 거죠 뭐.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문수. 본선 경쟁력? 아주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오면 이 국민의힘은 30%밖에, 그러니까 100% 중에 못해요. 절대 못 이기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나왔던 홍준표 대표. 네. 그때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이 정말로 한 자릿수 득표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예상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제 생각 판단으로는 이기는 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긁어 모으는 선거. 어차피 질겠다. 이분이 만약에 똑같은 길을 걸으면 진보 쪽이나 중도층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인 적이 없어서 그 속사정은 모르는데 국민의힘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내부에서 평판이 좋아요. 이분이 상당히 청렴하신 분이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대선에 못 나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보수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이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의원님 이런 분들 중도층에서 좋아하시는 당연히 호감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이분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뭐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님이 이제
그 김문수 의원을 경쟁력이 있다고 한 것은 아마 우리 당의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미리 이제 내다보고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그 다음 단계 당이 결집해서 뭐라도 해보려면 이분이 사실 저도 알지만 청렴하고 강직하고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86년에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이분도 선의료원 사건으로 감옥에 와 있었는데 양심수들은 감옥에서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교도관이 와서 운동을 시켜주고 나가거든. 운동시켜 나가면 이제 1대1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운동장 가서 뭐 공도 차고. 동기셨어요 그럼? 그렇죠. 근데 먼저 와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기억하냐면 교도관하고 운동하러 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각 사동을 돌아다니면서 동지 여러분, 저 김문수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라는 이름을 그때 각인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그때 젊은 청년 김문수를.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희망을 얘기했지만 이분 이제 이 김문수 장관 지금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보수층,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강성 지지층들을 똘똘 뭉쳐놓는 게 장래에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이 그 노선으로 이렇게 쳐내고 이 금태섭이 쫓아내고 뭐 할 때만 해도 이러다 우리 망한다. 이랬는데 오히려 성공했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승리한 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려면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이 잡스러운 얘기하는 이견 얘기하는 김근식 같은 사람 다 자르고 정말 우리 핵만 가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온다. 그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건 전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네, 너무 네. 잘 가가지고 네. 거의 끝나서 마지막으로 일단 사실 두 분 모신 게 이제 법조계와 이제 정치권 이 저희 컨셉이기도 한데 네. 두 분이 아 법정이라는 게 법조와 정치예요? 법조계 정치권. 네. 네. 아 코트가 아니고. 어. 저희 칼럼을 안 보셨구만. 모독. 아 맞아. 모아서 읽는다. 네. 모독은 내가 알아.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 정신, 사기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이런 것들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김 교수님 먼저. 아 예. 말씀 주시죠. 사기 지도에게 필요한 덕목은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긴 좀 명구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이 개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판의 핵심 현상은 거짓과 분열과 증오만 판치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두 빌런의 세상이 돼버렸는데 거짓이 판치고 진실이 왜곡되고 이 적개심과 분노만 재생산되는 이 정치판에서 저는 항상 좀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너무 추상적인가? 일종의 지신 같네. 그런 정치가 전 복원되길 바라고 그렇게 복원되는 정치로 좀 신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부탁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를 써달라. 그래서 다음에 꼭 당대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김 교수님 의견에 100% 찬성하는데 뭐 통합, 포용, 뭐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듣고 이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사과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사과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제왕은 사과하는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하늘이 내리는 사람 이거 하거든요. 리더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 착오할 수 있다. 그럼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거 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망한 거고 지금 윤 대통령 망한 거거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사과할 게 왜 없겠습니까? 지금 정치판이 이렇게 되고 8년 사이에 탄핵을 2번 겪은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원님은 어디 다시 출마하시고 싶은 선거 없으세요? 저는 지금으로선 뭐 다 이렇게 그 온갖 사람 욕을 해가면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확실한 건 변협회장 선거는 안 할 거야 이제. 그 맞지? 아니 우리끼리 이럴 거 없잖아. 네, 지금까지 두 짠한 형님들과 토크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토크 보고 싶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댓글이 빠졌다.